여직원들이 이직률이 높네. 경영진들이 좀 여직원들이랑 좀 회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입사원들 이직률이 높네요. 40대 뭐 대리 과장급들이 좀 1대1로 붙어서 케어 좀 합시다. 이렇게 처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직률이 높으면 그거 집단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신입사원 이직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 누가 퇴사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유를 봐야죠. 여성 사원의 이직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 누구가 퇴사한 거예요. 언제나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집단적으로 대책을 세우면 오히려 이상한 거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내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공이 됐든 일반 교양 과목이 됐든 그거 한 다음에 개인에게 직무 개발을 해라 라고 맡겨놓으면 그게 됩니까? 대기업들이 뭐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뭐 신입사원 교육, 대리교육, 과장교육, 부장교육 계속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키는 것이 생산성에 도움이 되니까 시키는 거거든요. 대기업 정규직 추정 60분인데요. 저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차 시장, 2차 시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자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혹은 퍼스트 시장, 세컨드 시장 뭐 이런 표현을 쓰셔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1차 시장은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2차 시장을 대기업 비정규직 더하기 중소기업 정기 비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대기업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숫자와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은 퉁으로 몰아가지고 마치 대기업 정규직은 1등급이고 대기업 비정규직은 2등급이고 3등급이 중소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것처럼 이야기하셔야만 했습니까? 꼭 그렇게 다 가져가셔야만 했겠습니까? 웃을 일이 아닌데. 노동시장의 비중을 본다 하더라도 대기업 정규직이 10.8%고요. 나머지가 89.2%를 차지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그쳐요. 첫 직장 유형을 본다 하더라도 정규직이 66.6%고 비정규직이 33.4%입니다. 그런데 기업 규모로 보면 30인 이상이 36.1%고요. 30인 미만이 63.9%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직업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90%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합니다. 90% 이상이죠. 사실은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비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아르바이트 빼고요. 아르바이트 빼고 비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취준생, 이직자들이 피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중소기업은 싸잡아가지고 다 그런 곳이니까 가지 마냐? 아니다. 왜 그러냐? 요소를 보자는 거죠. 쪼개서 봐야 개선이 가능하니까. 1번부터 보죠. 성장하지 않는 회사는 새로운 사람이 유입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낮은 기업 문화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사람들, 이른바 참 표현도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고인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인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 회사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은 편한 거예요. 작년에 일했던 방식으로 오래 하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요 계속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이른바 고인물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기업의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 곡선이 있죠. 맨 처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얼리 어댑터들이 좋아하던 시기, 조기 수용자, 후기 수용자, 이탈자. 이 과정을 거쳐서 모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봄, 여름을 지났다가 가을, 겨울을 지나서 새롭게 혁신을 해간단 말이죠. 근데 성장하지 않는 회사는 어때요? 곡선이 끝났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성장이 멈춘 회사에 가면 도전도 하고 새로운 것을 할 기회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력 기술서에 쓸 경험이 없어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기계를 다루고 있는 회사는 10군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기계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질 않아. 이 기계를 계속 만지고 있으면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면 다른 데 가가지고 이런 기기를 가지고 쓸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내 기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서 10군데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거 더 사용할 회사가 없어. 근데 이 회사의 성장이 없어요. 내 연봉이 안 올라. 그냥 계속 동결이에요. 그럼 다른 회사 이직할 때 그냥 신입사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배운 기술을 딴 데서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성장하지 않는 회사가 문제인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만 문제뿐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다른 직장에 가서도 내가 신입사원 돼버린다 라고 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신규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회사. 우리 회사가 신규 사업 자체가 없어요. 신규 사업에 투자도 없고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회사가 이게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부장님, 우리 삼촌들 이걸로 평생 이렇게 잘 해왔어요. 그리고 고정적인 거래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도를 안 해요. 딱 입사해 봤더니 야, 뭐 이렇게 나 여기서 10년 일했어. 여기서 15년 일했어. 여기서 20년 일했어. 나 입사해가지고 1년 차예요. 와우. 10년 동안 사람을 안 뽑았거나 10년째 입사했다 퇴사하고 입사했다 퇴사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를 다녀야 될 이유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신규 사업이 있어야죠. 보시면 자, 자플래닛에서 2.9점, 2.8, 뭐 3점 이하로 나온 그런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별점 하나만 주고 이제 퇴사한 사람들이 적은 거니까 자플래닛의 언어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좀 디스카운트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스카운트해서 볼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게 뭐냐? 신규 사업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 안 해요. 하던 대로만 하는 거죠. 이런 측면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연결이 되죠. 직원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규 사업을 안 하니까. 새로운 직무를 위해서 직원들이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다못해 기술이나 직능에 대한 교육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거 없어요. 그래도 하다못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그래도 제 권장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교육은 그래도 1시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 책 같은 거라도 뭐 요즘은 AI나 챗 GPT나 혹은 뭐 직장 애절이나 에티켓이나 고객 관리나 뭐 셀링 포인트다 뭐가 됐든지 간에 사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내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공이 됐든 일반 교양 과목이 됐든지 간에요. 그거 한 다음에 개인에게 직무 개발을 해라 라고 맡겨놓으면 그게 됩니까? 대기업들이 뭐 돈이 너무너무 뭐 남아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뭐 신입사원 교육, 대리교육, 과장교육, 부장교육 계속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키는 것이 생산성에 도움이 되니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소기업과 언더백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뭐 대리교육, 과장교육, 부장교육 이거 안 맞죠.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면 전체가 모여서 제일 좋은 것은 경영자가 한 달 동안에 내가 새롭게 배우거나 익혔던 거 고객 현장에서 만났던 새로운 지식과 노하우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근데 처음부터 잘 안 되죠.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러면 외부 강사라도 좀 불러서 요즘은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 서비스가 늘어났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가인지 캠퍼스라도 강의장에서 혹은 회의실에서 몇 개라도 1시간짜리가 아니면 15분짜리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거라도 같이 본다든지 직원 교육이 어떻게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직원들에게 투자하는구나.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구나. 직원들에게 투자해야 성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회사 직원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회사. 이게 없으면은 이른바 냉소적 중소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자 이야기입니다. 적자 개선이 안 되면 복지, 성과급, 월급 이런 것들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기업들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이른바 좀 세게 말하면 불안 심리를 일부러라도 심어주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이야기하고 이대로 가면 우리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삼성도 연말에요. 우리 지금 뭐 중국과 일본에 꼈다. 우리 지금 반도체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합니까? 삼성전자가 최대의 흑자를 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위기의식을 불어넣어 주어야 기존에 일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중소기업이나 언더백 기업은 어떻습니까? 위기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언더백은요, 위기의식의 반대예요. 자신감과 방향성과 비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매출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매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재무적 상황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질적인 방향, 상품에 대한 계획, 시장에 대한 어떤 개척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영자가 먼저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수익 없이 만성적인 회사,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없는 경영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경영자가 변혁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회사, 개선이 안 되겠네. 회사 유지되기 어렵겠네. 퇴사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청년 세대들,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이 회사에서 성장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른바 기회 비용을 충분히 들여서 회사가 곧 내가 됐어요.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조금 이제 문화적으로 가볼까요? 비공식적인 회의로 주요 사항이 결정되는 것. 이것도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한 회의와 전혀 다른 결정이 자꾸 일어나요.
밀실 대화로 주요 결정이 일어나고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소수의 의견대로 회사가 운영돼요. 아니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모였을 때 회의 시간에 전반적으로 대화가 됐어요. 하루 지난 다음에 경영자가 다른 의사결정이 이메일로 날라오고 업무톡으로 날라와요. 그러면 나는 뭐였지? 그러면 누가 결정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법률 시스템에서 이게 죄형 법정주의와 더불어서 공판주의라고 있습니다. 공개된 재판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일제가 공판에서 의사결정을 했지만 나중에 총통에 의해서 통감부에 의해서 그것이 뒤집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규정을 할 때 공판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검사가 이 조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공개된 재판 현장에서 그 조서를 증인이 부정하면 그 진술 저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판주의죠. 공개된 재판에서 드러난 사항으로만 의사결정한다 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검사가 제 아무리 뭐 증거를 갖다 제시해봤자 그 재판 현장에서 다시 다 검증합니다. 그게 뭐예요? 신뢰성이죠, 이게. 일관성과 신뢰성이고 공개된 공간에서 신뢰도 있는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잖아요. 이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는 그 공간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 감정이에요. 상식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회사에서 공개된 공간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나는데 다음날 사장이라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바꿔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은 언더백 기업에서 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 사내 정치. 작은 기업도 사내 정치 있습니다. 사내 정치가 일어나면 회사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10명 있다고 해도요, 사내 정치 다 존재합니다. 직원들이 부서와 상관없이 특정 권력자들에게 줄을 서는 회사죠. 소수에 의해서 회사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보직에 선임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다음 타자가 누군지 정해져 있어요. 같이 노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해서 부서장도 되고 본부장도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기회가 사라지고 나는 저 자리에 가기까지 10년 있어도 안 되겠네? 저 사람이 퇴사하지 않는 한 나는 희망이 없네? 아이고 내 인생 꼬였네? 꼬였어?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퇴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요 보직에 선임된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경영자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무능한 가족 경영이죠. 이 가족 경영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이 유럽의 역사에서 길드가 만들어지고 그 길드가 직능 연합에서 이 1세대, 2세대, 3세대, 독일 같은 경우는 13세대. 야,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13세대가 올라가요. 그거를 이어서 장인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마이스터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무려 독일의 그 오랜 기간에 산업혁명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이 프리메이슨의 역사로부터 이어왔던 그런 관점으로 가족 경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 경영이 전문 경영인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거예요. 원래는 가족 경영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그거였어요. 근데 이게 재벌, 경우에 따라서 이 족벌 이런 단어까지 나오죠. 게다가 중소기업에서는 어때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돼. 근데 딸이라는 이유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는 삼촌이라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러면 그 핵심 인재가 가족 경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실력 중심의 회사가 아니라 뭐예요? 실력주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연고주의, 혈연주의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회사는요, 그 안에서 몰입하고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주요한 의사결정하는 자리는 한 5개 돼. 근데 가족들이 이미 7명이 들어와 있어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직원들이 이 안에서 내가 정말 변혁적 리더십으로 함께 해보자. 비즈니스는 사랑이니까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함께 달려보자 라고 하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가족이 조직 내에서 들어와서 함께 일한다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책임 경영과 헌신 경영, 몰입 경영 차원에서요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딱 그 직무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가족놀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사에 출근을 했으면 그 사람이 디자이너다. 디자이너 역할만 해야 돼요. 디자이너 역할만. 그 사람이 지금 영업부 담당자다. 그러면 직원으로서의 역할만 하라는 거죠. 직원으로서의 모자만 써야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아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잘 알지만
직원들도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이직률이 높은 회사, 퇴사율 높은 회사는 다 있더라. 이직률이 높은 거 있죠. 신입사원 이직률이 높다. 40대 사원을 멘토로 붙이자. 여성 사원 이직률이 높다. 경영진과 여사원 간의 회식을 정기적으로 열자. 젊은 사원의 이직률이 높다. 휴일에 젊은 사원들에게 스터디 그룹과 회식을 시키자. 이상의 대책을 전부 실현시킨 우리 회사 레전썰 경영진. 현재 이직률은 한계를 모르고 치솟는 중. 여직원들이 이직률이 높네. 경영진들이 좀 여직원들이랑 좀 회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입사원들 이직률이 높네요. 40대 뭐 대리과장급들이 좀 1대1로 붙어서 케어 좀 합시다. 반어법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참 지금 감도가 떨어지신 거예요. 이렇게 처방하면 안 돼요. 이직률이 높으면 그거 집단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신입사원 이직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 누가 퇴사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유를 봐야죠. 여성 사원의 이직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 누구가 퇴사한 거예요. 언제나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집단적으로 대책을 세우면 오히려 이상한 거 나오는 겁니다. 이직률이 높으니까 채용 공고 자주 올라가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람 안 뽑힌다 하더라도 채용 공고는 딱 2주만 내고 2주 내고 채용 안 됐어도 딱 자르세요. 그런 다음에 좀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새로운 형태로 채용 공고를 내세요. 채용 공고 막 3개월째 그거 무료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 3개월째 그냥 채용 중인 회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3개월째 안 뽑힐 정도로 인기가 없는 회사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리시지 말라는 겁니다. 채용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것은 그만큼 이탈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걸르세요. 유튜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입사해 봤더니 업무 계획이 불투명한 회사, 경영 원칙이 없고 체계도 없고 고용과 소속의 불안정성도 발생하고 불안 속에서 일하고 수시로 소속이 바뀌고 결정이 뒤집힌 일 자주 있고 시간 낭비되고 긴장 속에서 일하는 회사, 내가 하고 있는 직무의 일관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언더백 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매력적인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핸즈온 워킹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직무와 연관된 직무를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대기업이 못 해주는 거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조하세요. 그런데 이 직무에 대한 연관성 측면, 2번이죠. 이거 측면에서 이 일 저 일 다 해버리는 거죠. 생산, 품질, 영업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일관성이 느껴지십니까? 생산, 품질, 영업부 이런 말은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일관성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측면은. 그러니까 업무 계획이나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나의 업무 커리어가 어떻게 발전한다 라고 하는 측면들을 그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안 그려지면 일관성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면접 볼 때 압박 면접 이런 거 뭐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경영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대기업의 면접, 뭐 구글에서 무슨 이야기를 물어봤다더라, 삼성이 뭘 물어봤더니 뭐가 뭐 변별이 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는데 사실 그거 좀 잘못 배운 겁니다. 압박 면접은요, 권력 관계가 분명할 때 하는 겁니다. 권력 관계가 분명해요. 이른바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은요, 한 8명 쫙 앉혀놓고 압박 면접 하나 딱 던진 다음에 그 압박 면접에서 순발력이라든가 인텔리전시가 확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압박 면접이에요. 근데 언더백 기업은 어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말하지 못한단 말이죠. 면접 때 얼마나 긴장해가지고 그런 연습 잘 안 된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기본 메커니즘은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이 아니라 합격시켜주기 위한 면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압박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점을 발견하는 면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배운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격이 왜 그럽니까? 말을 좀 빨리 끝내세요. 나이가 있는데 결혼 언제 할 겁니까? 얼굴은 고쳐볼 생각, 와, 무시무시합니다. 회사에서 길은 사축처럼 일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버리면 이거 전부 다 좀 안 맞죠. 이거 채용 절차법에도 약간 위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압박 면접 한다고 그래서 언더백 기업들도 압박 면접 해가지고 제대로 뽑자, 이거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직원들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팩트 말한 겁니까?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 줄 몰라서 이런 말 합니까? 아니죠. 이 말에는요, 넓게 말하면 이 쾌락주의가 있는 거고요. 좁게 말하면 냉소주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저 그냥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말 안 해요. 작은 중소기업 다닙니다. 작은 중소기업 취직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현실에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기대가 없이 중소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야. 마치 쾌락주의를 추구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직원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 저희 중소기업인데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약간의 포기주의가 느껴집니다. 저한테는. 느껴져요. 아니, 저희가 대기업처럼 연봉 못 주잖아요. 아니, 저희가 대기업처럼 식당 그렇게 멋있게 못 해주잖아요. 아니, 저희가 대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강남에다 사무실 냅니까? 아니, 저희가 대기업도 아닌데 연봉 그렇게 1억 이상인 사람 어떻게 부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대기업이 아니어서 중소기업에서 못 부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못 부르는 거죠. 자, 직원 입장에서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중소기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직원처럼 일하겠다. 아, 이것도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내가 중소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잘해봤자 소용도 없고, 연봉도 안 오르고, 직무도 안 늘어나고, 뭐 회사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그러면은 진짜로 내 인생을 위해서 중소기업 입사했으니까 될 대로 되라지라고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서 단 3%만 우리가 이른바 일하는 10대 기업 혹은 30대 기업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쾌락주의만 추구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로 다녀야 되는 중소기업 다녀야 되는 그런 중소기업형 인재여서 중소기업 들어간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운도 따릅니다. 사회적 추세도 있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친 낙관주의도 피해야 되지만 지나친 비관주의도 피해야 됩니다. 이걸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심리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짐 콜린스의 굿 투 그레이트에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뭐예요? 냉혹한 현실에 뿌리 박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경영자들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뿌리를 박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변혁적 비전을 포기하지 않더라. 이것이 굿 투 그레이트에서 짐 콜린스가 이미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결국에는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겁니다.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뿌리 박으면서 낙관주의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